갈매기는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을 처음 접한 100여 년 전 러시아 지식인들에게도 너무나 낯선 작품이었어요. 옙지 까르포프가 1896년 페테르부르크의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 올린 초연은 실패로 기록되었죠. 무엇보다도 배우들이 이 새로운 작품의 의미나 자신의 역할을 숙고하지 못했어요. 아직 연출의 필요나 대본 분석, 앙상블의 중요성이 간과되던 시절이라 연습량 자체도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체홉의 말대로라면 니나 역을 맡았던 베라 까미사르젬스카야 말고는 대사를 제대로 익힌 배우가 거의 없었을 정도였어요. 더욱이 이 공연은 당대에 유명했던 한 코믹 배우를 기념하는 공연으로 올려졌기 때문에 관객 모두 박장대소의 코미디를 기대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내용에 공연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관객들의 야유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여기에 체홉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일부 문인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의 반감 또한 이 공연이 일찍이 실패로 규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당대의 비평가들이 갈매기 초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몇 개만 살펴볼까요? 체홉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재앙이다. 1896년 10월 19일 페테르부르크 신문. 희곡으로서 지금까지 이런 실패는 없었다. 1896년 10월 19일 조국의 아들. 대사, 관계, 상황, 행동 등 전체적으로 엉망진창. 1896년 10월 27일 러시아 통보. 무대는 희곡 속 행동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없는 인물들로 붐빈다. 희곡의 배경을 이루는 이 인물 모두는 꽤 괜찮게 만들어졌지만 작가가 이 인물들을 행동에 연결시키지 못한 덕분에 그 누구도 제대로 그려지지 못했다. 신평론 1896년 11월 2일. 갈매기 이막에서 대중과 평단의 평가로 고통받는 뜨리고린의 긴 독백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갈매기의 인물 소설가 뜨리고린은 나쁜 평을 들이면 이틀 정도 기분이 나쁘다고 했지만 체홉의 경우는 상처가 깊었습니다. 더 이상 드라마를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당대의 비평가들이 갈매기를 신나게 쏘아대는 모습은 파편들이라는 잡지의 사파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관객들의 야유가 어찌나 괴로웠던지 체홉은 초연을 딱 2막까지만 보고 관객석을 빠져나와 막 뒤에 서 있었다고 해요.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페테르부르크를 아예 떠나버렸고요. 그러고 보니 이 장면은 니나의 연기를 중단시키고 뛰쳐나간 트레플레프를 연상시키기도 하네요. 갈매기의 이상함을 단순히 실패로 치부하지 않고 무엇을 위한 시도의 결과였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비평가는 극소수였죠. 아나톨리 꼬니가 그중 하나였어요. 꼬니는 체홉에게 쓴 편지에서 이 희곡이 일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급작스럽게 끝맺는 피날레가 관객들로 하여금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고 지적했죠. 또 갈매기가 기성 드라마와 달리 서사적 측면을 지녔다는 점도 포착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장편소설을 쓰고 싶어 했던 체홉은 장편소설 대신 탄생한 갈매기에서 서사적 시간을 포착해낸 꼬니의 말이 너무나도 반가웠을 거예요.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그야말로 오늘만 사는 인물들의 현재적 행동이 주가 되는 형식인데 체홉 드라마의 인물들은 남들이 듣거나 말거나 자신들의 켜켜한 인생사를 늘어놓는데 주저함이 없죠. 한국어의 등장인물은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용어이지만 러시아어로 등장인물은 제이스트부시의 리자, 즉 풀이 그대로라면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체홉의 인물들은 이야기하는 인물에 더 가깝습니다. 관객은 그들의 지금이 아닌 과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상상하게 되죠. 체홉 희곡의 중요 인물들이 대부분 중년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 또한 체홉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다만 체홉의 무대가 제시하는 미래는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아주 먼 미래입니다. 세자매의 인물들이 200년 후, 300년 후를 떠올렸던 것 기억하시죠? 갈매기의 니나가 연기했던 수백만 년 후 홀로 존재하는 세계 영혼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포착하는 일. 체홉은 자신의 창작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한 꼬니에게 감사의 답장을 보냈어요.
마치 완전히 설명해낼 수는 없었지만 너의 작품엔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격려했던 도른의 따뜻한 말에 대한 트레플레프의 감격 어린 포옹처럼요. 창작자의 입장에 서서 그의 예술적 선택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하는 비평가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갈매기는 같은 해에 두세 차례 다른 극장에서도 올려졌지만 좀처럼 비상하지 못하다가 2년 후인 1898년 스타니슬랍스키와 네미로비치 단첸코의 주도로 탄생한 예술 공공극장의 창단 작품으로 공연되기에 이릅니다. 이 극장은 나중에는 모스크바 예술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얻게 되죠. 이 공연으로 희곡 갈매기는 그 가능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갈매기를 창단 작품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총체적 예술품으로서의 완성도에는 관심 없이 소수의 스타 연기자를 중심으로 기획되어 온 공연계의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예술가들이 독일의 마이닝겐 극단이나 프랑스의 자유극장의 사실주의 연기를 러시아에 도입시키면서 역할 비중이 소수의 인물에게 편중되지 않는 작품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희곡 갈매기를 발견한 것은 네미로비치 단첸코였습니다. 그는 2년 전 상처로 상심해 있던 체홉을 설득하여 어렵사리 공연 허락을 받아냅니다. 갈매기에 대한 스타니슬랍스키와 배우들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요? 작가의 희곡 낭독을 듣는 모스크바 예술극장 배우들의 사진입니다. 모두들 흥미롭고 진지한 표정이죠. 하지만 연출을 맡은 스타니슬랍스키를 비롯한 대부분의 배우들은 이 작품이 지나치게 단조롭고 무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스타니슬랍스키는 인물 간 숨겨진 드라마를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갈매기의 매력을 발견해냈고 그 노력이 만들어낸 서정적 분위기가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사실주의의 승리였죠. 물론 체홉 스스로는 지나치게 감성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 스타니슬랍스키의 연출에 불만을 가졌지만 공연은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갈매기 상연 이후 체홉은 소설가보다는 극작가로 더 많은 팬레터를 받게 됩니다. 저명한 체홉 연구가 기토비치는 이 팬레터들이 갈매기 자체의 내용이 아닌 독자나 관객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갈매기를 접한 독자와 관객들이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작품이 지닌 치유의 효과를 타진하게 합니다. 현대의 연출가들에게 체홉의 갈매기는 그들의 창작 여정 마지막에 서 있는 거대한 봉우리와 같은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도 매년 서너 작품이 해외 극단 초청이나 국내 극단 제작으로 공연되는 것은 물론 각색과 번안을 통해 새로 쓰여 무대화되기도 합니다. 올해 돌아오는 갈매기도 있을 테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게 될 겁니다.